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국제정치학 이순환 수업 시간입니다. 우리가 벌써 지금 이제 예비순환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지금 겨울을 맞이하고 이순환을 갖다가 지금 돌입하는 그런 순간이 돌아왔습니다. 시간 진짜 빨리 가죠. 예. 시작한 지가 벌써 예비순환한 지가 몇 달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벌써 지금 이순환을 갖다 지금 달리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예비순환부터 해갖고 어떤 공부를 했는가를 갖다 좀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그리고 이순환 때는 어떤 내용들을 갖다가 어떤 관점에서 공부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우리 수업은 이제 똑같은 책을 하나 가지고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런 수업보다는 계속해서 이제 쉬운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살을 갖다 붙여나가는 이런 수업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비순환 때는 우리가 가장 이제 기본적인 국제정치의 이론들 살펴봤고, 국제정치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적 논쟁들을 살펴봤고, 그 이론들하고 관련되어 있는 상당히 이론 지향적인 그런 이제 논문들을 갖다가 몇 편을 갖다 학습을 했었습니다. 예. 여기서 이론을 갖다가 이제 기본적인 베이스를 갖다가 쌓는 것을 예비순환 때 이제 기본으로 했었고, 또 이제 예비순환 때 외교사도 공부를 했었죠. 외교사가 내용이 많잖아요. 많아가지고 우리가 따로 이제 외교사 수업을 갖다가 이제 만들기는 좀 어렵고 그래가지고 서양 외교사를 우리가 이제 예비순환 때 수업을 했었습니다. 예, 이순환 때부터는 계속해서 이제 기본적인 베이스에서 이제 살을 갖다 붙여나가는, 살을 붙여나간다기보다는 어떤 특정한 분야들을 갖다 중심으로 해서 심화시켜 나가는 그런 이제 학습을 갖다 했었었는데요. 이순환 때는 주로 이제 외교 정책론을 갖다 중심으로 해서 주요 이론들을 살펴봤고, 예, 그리고 그 주요 이론들하고 그리고 또 거기 관련된 몇 가지 논문들, 이런 것들을 또 이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더 나아가서 국제 정치 경제와 관련된 몇 가지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을 일순환 때 학습을 했죠. 예, 그리고 또 일순환 때 또 우리가 뭐 공부했어요? 외교사 공부를 했죠. 외교사 공부를 했는데 동양 외교사를 일순환 때 공부를 했고, 또 학생들이 이제 많이 요구가 있어가지고 말이야. 그래서 이제 냉전사를 갖다가 일순환 때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유럽의 냉전, 그리고 또 동북아시아의 냉전, 냉전 시기에 또 외교 정책 이런 것들을 기본 텍스트뿐만이 아니라 논문을 통해서 또 학습을 했었습니다. 중간에 또 한번 이제 우리가 또 수업이 있었었죠. 중간 수업은 여러분들이 좀 잘 몰라가지고 이제 못 들은 학생도 많은데, 논문 특강을 했었어요. 수업 시간에 다 담을 수가 없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그런 논문들이 이제 많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논문들을 갖다 70개 정도를 갖다 방학 때 한 15회에 걸쳐서 15회에 걸쳐가지고 70개 논문을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가 학습을 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5년간에 걸친 이제 기출문제, 행정고시, 그리고 입법고시, 또 국립외교원 한 5년간에 걸쳐서 출제된 그런 문제들을 갖다 중심으로 해가지고 관련된 이제 논문들도 따로 이제 학습을 갖다 하는 이런 시간을 갖다 갖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걸 다 바탕으로 해서 지금 이제 제2순환까지 왔어요. 그럼 제2순환 때는 뭐를 공부할 거냐? 제2순환 때는 여러분 교재 제목이 말해주듯이 말이에요. 21세기 국제 정치라고 하는 제목을 달았는데,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이론과 또 이제 경험적인 현상들을 갖다가 이론을 갖다 통해서 분석을 하는 이런 식의 이제 접근을 갖다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시사 중심적이고요. 시사 중심적으로 갑니다만은 관련된 이론들을 갖다가 이제 또 세부 이론들을 갖다 학습을 쭉 해 나갈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최근의 그런 변화들하고 이제 관련되어 있는, 최근의 변화라고 하면은 주로 탈냉전 시기죠. 냉전이 끝난 이후부터 벌어지고 있는 이제 국제 정치의 변화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쓴 이제 논문들을 갖다 또 이제 정리를 갖다 해서 각 분야별로 해서 우리가 쭉 한번 훑어보는 이런 시간을 이제 갖는 게 제2순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제 기본 매뉴얼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이론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가끔 가다가 기출문제 같은 거 보면 황당함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야, 이런 거 이거 어떻게 풀라고 그래? 그렇죠?
예, 매뉴얼에 없잖아. 교재에 없는데 교재에 없는 내용들 같은 것들을 떡하니 말이야. 시험 문제에 내 가지고 말이지. 예, 여러분들은 갖다 골탕을 먹이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의 이제 그런 여러분들이 황당하게 느낀다기보다 좀 어렵게 느끼는 예, 그런 이제 그 문제들이 학술 논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이제 나오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예, 논문 공부를 갖다 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또 하루가 다르게 굉장히 다양한 그런 일들이 국제사회에서 벌어지죠. 예, 눈앞에 보이는 그런 현상들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 현상들을 갖다가 어떤 이론적인 틀에 맞춰 가지고서 설명을 하도록 계속 이제 문제가 그런 식으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최근의 현실들을 이론하고 접목시켜서 다루는 예, 그런 것들은 어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국제정치 교재 이런 데는 잘 나오질 않죠. 예, 아주 짧게 무슨 사례 연구 같은 것들에 대해서 몇 줄씩 소개를 하는 정도는 있을지 몰라도 어떤 심층적인 연구 같은 것들이 잘 매뉴얼에는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2순환 때는 말이에요. 국제정치 현상 중에서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될 수 있으면 거의 모든 현상들을 갖다 한번 담아보자. 예, 외교적인 현상, 또 안보적인 현상들, 정치 경제에 관한 그런 이제 쟁점들 이런 것들을 다 담아보자. 그리고 이제 각각의 이제 세부 현상들을 설명하기 위한 큰 이론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상들을 설명하기 위한 작은 이론들이 있어요. 예, 그 작은 이론들 우리가 매뉴얼에서는 놓치기 쉬운, 그러니까 기본적인 교재에서는 놓치기 쉬운 그런 작은 이론들을 갖다가 예, 우리가 학습을 갖다 또 해 나가는 예, 그런 단계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비순환부터 시작해서 일순환까지 어느 정도 학습이 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 그런 분들한테 좀 이제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는 예, 그런 이제 수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수업을 구성하는 거예요. 구성을 갖다 했고, 그래서 중요한 쟁점들과 이론들을 쭉 살펴보게 될 거고, 자, 이제 이게 끝나고 이제 제 3순환 때 가면은 3순환 때는 이렇게 다양한 그런 주제들을 다 우리가 훑을 수가 없습니다. 예, 시간 자체가 상당히 제약이 되어 있고 매일매일 또 모의고사를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각각의 그런 이제 이슈들을 다 훑을 수는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이 순환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다 한번 훑어볼 수 있는 어떻게 본다면 이제 마지막 기회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상당히 비장하게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런 점에서 이 순환이 이제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고 이제 각각의 그런 이제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쭉 공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순환에서 우리가 다룰 주제도 한 50가지 정도의 주제가 되고, 이 50가지 주제를 갖다가 내가 각 분야의 50개 분야의 전문가라고 할 수는 없고, 각각의 분야에서 이제 전문 연구를 갖다 하시는 분들이 직접 작성하신 그런 논문들을 여러분들이 좀 학습하기 좋게 제가 쭉 요약을 해놨어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학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보조교재로 여러분들한테 배포한 거 있잖아요. 이 보조교재는 그야말로 이제 부록 현상으로 나왔는데, 여름방학 때 학습했던 논문 학습 이제 교재에서, 자, 요거는 지금 현재 가장 이제 핫한 이슈이기 때문에 한번 다뤄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름방학 때 우리가 그 학술 논문 특강에서 다뤘던 내용 중에서 이순환 때 좀 첨가를 해서,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굉장히 핫한 이슈들하고 관련된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을 뽑아가지고서 한 논문 한 4개 정도를 갖다가 정리를 한 그런 교재입니다. 이순환 교재를 갖다 정식 교재 21세기 국제정치 그 뒤쪽에 보시면 저 뒤에 가면 부록이 있죠. 부록. 예, 그 부록이라고 하는 게 사실상 보면 이제 제가 발표한 학술 논문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갖다 몇 개 넣어놨는데 시험에 날 가능성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부록은 날려버리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제 나눠드린 이 보조교재 이거를 갖다가 부록 삼아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바로 이제 귀중한 시간을 아껴서 수업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제1부에서 보시면은 이제 교재를 보시면 말이에요. 교재 5페이지를 보면 제목을 외교 안보 이렇게 달았죠. 예, 냉전이 끝난 이후에 외교 안보에 있어가지고 주로 이제 나타나는 어떤 쟁점들이 있느냐, 그 쟁점들을 갖다 설명하는 좀 이제 새로운 이론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요런 것들을 갖다가 제1부에서 다루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제 7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주권 개념의 변천과 새로운 국제사회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7페이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이야. 이어지는 한 3개, 4개 정도의 이제 그 챕터는요, 주로 국제 시스템의 변화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이제 집어넣은 겁니다. 국제 시스템이라고 이제 우리가 뭐 학문적인 용어로 부릅니다만은 뭐 논자에 따라 가지고선 뭐 국제 환경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하고 누구는 이제 국제 질서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하고 말이야. 한마디로 뭐야? 시스템이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지는 그 총체를 갖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행위자들 간에 그 무수하게 주고받는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만들어지는 어떤 질서들, 총체들, 그러니까 총체라고 하는 건 어떤 규칙 같은 것들이지.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조 또는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만들어진 구조 또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구조를 갖다 원래 만드는데 시발점이 되었던 행위자들, 그렇죠? 행위자들의 그 선택과 판단에 중요한 이제 영향을 갖다 미치게 되는 거죠. 거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아니 쉽게 이제 예를 갖다 한번 들어보면 A라고 하는 행위자하고 B라고 하는 행위자, 물론 이제 그 이론적인 성향에 따라서 이 행위자를 국가 행위자로만 간주를 갖다 하는 이론적 전통이 있었죠. 현실주의, 그렇죠? 비국가 행위자들의 상호작용도 인정을 갖다 하는 그런 또 이제 이론적 전통도 있었죠. 어떤 것들이에요? 자유주의하고 구성주의, 그렇죠? 또는 이 행위자를 갖다 주로 계급적 관점에서 부르주아 계급과 프롤레타리아 계급 여기에 주로 포커스를 갖다가 행위자를 그런 이제 그 계급으로서 정의를 갖다 하는 이론적 전통이 있었죠. 그게 이제 마르크스주의죠. 어쨌든 구조라고 하는 것은 이런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진 총체를 갖다 우리가 구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 이 구조라고 하는 것이 그 냉전 이전에 우리가 이제 냉전 이전에는 구조라고 하는 것을 갖다 이야기할 때는 주로 주권 국가들 간에, 그렇죠? 행위자를 갖다 국민 국가로 잡고 이 그 국민 국가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지는 질서를 갖다 우리가 국제 질서, 국제 환경, 국제 시스템 등등의 용어로 우리가 불렀던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냉전이 끝나고 나서 어떻습니까? 자, 국가를 갖다 초월하고 있는 비국가적 행위자들, 초국가적 행위자들이 엄청나게 폭주를 갖다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국제 정치를 갖다 논의한다 또는 국제 정치 경제를 갖다 논의한다라고 할 때는 국가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으로만 환원할 수가 없는 그런 이제 국제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다국적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국제 기구라든가 국제 NGO라든가 또는 테러 조직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이민자 조직이라든가 심지어 개인 엄청나게 다양한 그런 행위자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그런 질서를 갖다가 구축해 나가고 있잖아요. 이게 21세기 국제정치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말이야. 국가 중심의 구조로부터 뭘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야? 모든 행위자들을 갖다 포괄한 그런 이제 구조로 바뀌고 있죠. 우리가 국가들 간의 그런 이제 그 질서, 국가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지는 질서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인터내셔널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했다면 이제는 국가 행위자, 비국가 행위자를 모두 포함하는 그런 상호작용의 총체를 얘기할 때는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 자체가 상당히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껄끄럽죠. 그렇죠? 그래갖고 나오는 얘기들이 뭐야?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할 때는 글로벌 시스템 등등으로 우리가 부르자. 이런 논의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비국가 행위자들과 국가들이 상호작용해서 만드는 글로벌 시스템으로 국제 시스템이 바뀌어 나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제일 먼저 검토를 갖다 해야 될 것들이 바로 뭐냐? 국가 행위자. 그렇죠? 국제 정치의 주요 행위자가 국민 국가다라고 하는 것을 정당화해 주는 개념이 뭐였어? 바로 주권 개념이었죠. 그렇죠? 국가라고 하는 것은 국민과 영토와 주권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 그 통치 체제를 갖다 우리가 국가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이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자, 이제는 뭐야? 다 깨져 나가고 있다는 거죠. 새로운 질서에서는 그 영토성도 말이지.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대해서 배타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영토성도 흔들리고 있고,
예, 그리고 심지어 국민의 개념도 불명확해져 가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왜? 예,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진행이 되면서 말이야. 예, 어떤 국민의 그런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예, 국가 외부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네트워크에 대한 충성과 정체성이라든가 이런 걸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국민의 개념도 흔들리고 국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영토 안에 거주하는 예, 우리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집단을 얘기하잖아요. 영토가 흔들리게 되고 그다음 어때? 국민의 개념도 흔들리게 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어때? 이 영토성과 국민을 갖다 국민이라고 하는 개념을 포괄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법률적 개념이 주권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 주권이라고 하는 개념도 새로운 시대에 맞게 재조명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제기되는 거죠. 그렇죠? 인터내셔널 시스템에서 그러니까 영토와 국민과 주권을 중심으로 한 국가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지는 인터내셔널 시스템에서 자 이제 비국가 행위자들과 그다음 또 영토를 갖다가 상당히 무력화시킬 수도 있는 다양한 그런 상호작용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글로벌 시스템 하에서 글로벌 시스템으로의 전환 그 과정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국민 국가를 지탱해 왔던 가장 중요한 개념인 주권 개념이 어떤 식으로 변해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부터 우리가 한번 따져보고 짚어보고 넘어가야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가지고 온 게 이 논문입니다. 주권 개념의 변천과 새로운 국제사회 이렇게 돼 있죠. 자, 서론부터 쭉 보겠습니다. 자, 베스트팔렌 조약이래. 베스트팔렌 조약이 여러분 외교사에서 갖는 의미가 뭡니까? 예? 여러분들 저기 네이버 옛날 아주 오래전에는 이제 네이버로 베스트팔렌 조약을 검색을 해보면은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 최초의 근대 조약이라고 하는 수수께끼 같은 말이 떡하니 나온단 말이지. 예. 근데 틀린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국민, 영토, 주권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근대적인 요소를 갖다가 보장하는 그 원리가 처음으로 명시됐던 조약이 바로 베스트팔렌 조약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 베스트팔렌 그 체제 또는 우리가 베스트팔렌 조약에 입각한 체제, 베스트팔렌 체제라고 부르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야 한마디로? 예, 영토성에 입각한 국제 질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스트팔렌 체제라고 우리가 부를 때는 뭐를 얘기한다? 영토성에 입각한 국제정치 체제를 얘기하는 거다. 영토성에 입각한 국제정치 체제라고 하는 걸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야? 예, 주권국가 중심의 국제 시스템. 주권국가들의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지는 국제 시스템을 베스트팔렌 체제라고 우리가 부른단 말이죠. 자, 그걸 염두에 두시고, 자, 베스트팔렌 조약 이래 국제사회를 지배한 패러다임은 당연히 민족국가라고 합니다만 국민국가라고 하는 용어가 더 좋습니다. 네이션 스테이트를 우리가 천편일률적으로 민족국가라고 번역을 하는데 국민, 영토, 주권이라고 하는 세 개 요소로 이제 국가가 구성된다라고 하는 걸 고려를 했을 때 국민국가라고 하는 용어가 더 바람직하죠. 그래서 베스트팔렌 조약 이래 국제사회를 지배한 패러다임은 국민국가와 주권을 바탕으로 한 국가 중심적 사고였습니다. 당연하지, 그렇죠? 이 국가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진 게 베스트팔렌 체제니까. 중세 봉건제의 몰락과 함께 근대 국가가 태동을 하고 국가 간의 상호작용이 확장되면서 주권 개념은 국제사회에서 배타적인 영역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절대 불가침의 영역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또 어떤 의미가 숨어 있어? 절대 불가침의 영역이자 변하지 않는 그런 개념. 그렇죠? 예, 모든 국가들한테 보편적으로 주어져 있는 그런 하나의 권리란 말이야. 주권이라고 하는 거는 주권. 예, 권리란 말이에요. 권리. 최고의 권리를 우리가 주권이라고 얘기하죠. 최고의 권리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 남으로부터 자율성을 갖다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예. 나의 내정에 대해서 왜 외부 세력이 개입하려고 하냐? 나는 최고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내 권리에 당신이 개입할 권리가 없어. 이걸 정당화시켜 주는 것이 바로 주권의 개념이죠. 예, 그 주권 개념은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배타적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침의 영역이라는 뜻과 함께 이게 뭐야?
예, 좀처럼 쉽게 바뀔 수가 없는 하나의 원칙을 갖다가 구축을 했던 게 바로 주권의 원칙이었습니다. 근대 국민국가는 상비군의 확립과 산업화를 통해서 부국강병책을 추진했고, 예, 국가 주권의 영역을 확장시켰습니다. 국가들은 국익과 안보를 위해서 개별 국가의 강력한 구분을 인정을 했습니다. 구분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돼요. 국가와 국가를 갖다 구분해주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영토지, 영토. 그렇죠?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나의 영토, 저기부터 거기까지가 당신의 영토. 또 뭐야? 여기부터 여기까지, 두 번째는 이제 국민이죠. 여기 이 영토 안에 소속된 사람들은 우리의 국민, 저 영토 안에 소속된 사람들은 저들의 국민이라고 하는 이런 식의 구분. 예. 그래서 국가들은 국익과 안보를 위해서 개별 국가의 강력한 그런 구분들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자, 이게 깨져나간단 말이야. 영토성도 깨져나가고, 예, 주권 불가침, 주권의 개념이 불변이다. 자, 이런 식의 시각들이 깨져나가는 현실의 변화들이 이제 막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어떤 것들이 있어요? 기술 문명이 발달을 하면서, 테크놀로지가 발달하면서 국경을 무력화시키죠. 또 국제관계의 급속한 변화 등등으로 세계 정치를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자, 이 베스트팔렌 체제에 입각해서만 국제 정치를 볼 수 없게 됐다. 베스트팔렌 체제가 무용하다, 이게 아니에요. 베스트팔렌 체제가 나름 아직까지도 지속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시각은 지난 200년간 국제사회를 지배해왔던 영토를 중심으로 분석된 전통적 패러다임에 대한 강력한 도전이었습니다. 자, 일단 어떤 것들이 보면 이 근대 국민국가 체제를 갖다가 지금 현재 무력화시키고 있으니까 먼저 세계화가 나오죠. 자, 국민국가를 갖다가 지금 현재 약화시키고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 자, 첫 번째가 나온 게 바로 세계화가 나왔어요. 세계화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정치를 가장 많이 변화시키고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경제의 상호 의존이 증가된 것은, 자, 경제의 세계화, 경제의 상호 의존이 증가된 것은 1세기 이상 축적된 국가 간의 관계의 결과로 볼 수가 있습니다. 1990년대 이후 세계화 추세는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뭐 서론이니까 세계화에 대한 더 자세한 얘기는 뒤쪽에 뭐 나오겠죠. 자, 두 번째. 자, 베스트팔렌 체제. 자, 주권국가 질서 체제를 갖다 약화시키는 두 번째 요인. 정보통신의 기술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인터넷의 보급이죠. 자, 이것들은 정보화를 갖다 확산시키게 되는데 세계화와 상호작용하면서 급속하게 국제관계의 틀을 변형시키고 있습니다. 국경을 넘어서 전개되고 있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접촉의 심화로 인해서, 그쵸? 예,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막 접속들을 갖다 이제 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정부 행위자뿐만이 아니라 비정부 행위자들도, 예, 그런 접속의 심화로 인해서 영토 국가의 배타성과 정부의 역할은 점차로 그 중요성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자, 신자유주의. 자, 특히 경제에 있어서 신자유주의는 시장과 문화의 세계화가 현재의 지정학적인 경계를 넘어서고, 지정학적인 경계, 한마디로 영토성을 갖다 무력화한다는 얘기죠. 예, 시장과 문화의 세계화. 시장과 문화의 세계화가 여러분 지정학적인 경계를 갖다 어떻게 파괴합니까? 예, 바로 지정학적인 경계, 그러니까 국경을 갖다 중심으로 해서 각각의 영토 안에서 작동하는 각각의 질서들이 있었단 말이지. 근데 지금은 어때요? 글로벌 경제 스탠다드, 그렇죠? 글로벌한 어떤 문화의 표준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각각의 그 주권 국가의 개체성과 특수성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운 이런 상황이 돼버리고 있죠. 예, 그래서 이런 지정학적인 경계를 갖다가 시장과 문화가 넘어서고 국가 정체성의 의미를 약화시키며 전 인류의 공통 이해를 쫓는 세계 시민들이 형성됨에 따라서 국가 주권은 점점 소멸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일군의 신자유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세계화의 자, 여기까지가 바로 뭐야? 세계화와 정보통신과 인터넷, 그리고 경제에 있어 갖고 신자유주의. 자,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이제 국민국가는 상당히 무력화될 것이다. 베스트팔렌 체제가 이제부터는 상당히 효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라고 보는 그런 식의 전망이 있는가 하면, 자, 밑에 나오는 거.
자, 이런 그 추세를 갖다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판하는 사람들. 오히려 이 사람들은 어떤 관점에서 얘기하겠어? 이렇게 국민국가를 약화시키려고 하는 힘들이 점점 증가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어때요? 국민국가의 중요성이 존재하고 있다. 심지어는 어떤 영역에서는 국민국가의 영향력이 더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는 그런 식의 이제 반론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지. 자, 볼게요. 자, 세계화 등등의 추세를 비판하는 자들은 주권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세계가 더욱 동질화되어감에 따라 부유하고 안정적인 국가들과 가난하고 취약한 국가들로 나누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즉 탈냉전 이후 동구권의 붕괴와 자본주의로 편입 이후에 자 글로벌 질서에 그래갖고 편입이 된 이후에 선진국들 간의 세계화는 급속히 진전되었지만 자 이게 모든 나라한테 적용되는 현상이 아니란 얘기야. 글로벌라이제이션은 주로 어때요? 선진국들 간에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상당히 급속하게 진행이 되어 왔지만 후진국과 저개발국들은 이런 세계화의 추세에 편승하지 못하고 있으며 세계가 더욱 통합될수록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편차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또 뭐야? 예, 주류의 세계 질서, 주류의 구조가 있다면 그 주류의 구조에 편입되는 그런 국가들이 있는가 하면 이 질서, 새로운 질서에 편입되지 못하거나 더 중요한 건 이 새로운 질서에 대해서 저항까지도 하고 있는 이런 이제 그 국가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어떤 특정 지역에서는 그런 국가들이 더 늘어나기도 한다는 거지. 그렇죠? 이슬람 세계의 불안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세계화의 추세에는 자 이거 포인트. 자 이거 포인트. 자 이거 별표 치세요. 이 글에서 강조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따라서 세계화의 추세는 종합해 보면 집중화의 경향과 집중화는 뭡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선진국들 사이에서는 글로벌한 질서, 모든 국가가 따라야 되는 글로벌한 표준들을 갖다가 선진국들이 착실하게 따라가게 되면서 얘들은 하나의 상당히 동질화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죠. 그렇죠? 이걸 집중화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이런 집중화 경향과 자 반대로 신자유주의적 경제통합 등등에 반발하면서 꼭 경제통합뿐만이 아니라 문화적 통합 또는 어떤 정치적 통합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이것을 저지하려고 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쪽에서는 집중화가 벌어지고 있고 대체로 글로벌 표준에 의한 집중화가 벌어진다는데 이건 주로 뭐 국제기구라든가 얘들의 영향력이 크지. IMF가 주도하는 어떤 경제 보편적인 경제 질서 뭐 이런 것들 유엔이 지배를 갖다 하고 있는 보편적인 어떤 인권의 스탠다드 자 이런 것들을 따라서 국가들이 착실하게 움직이게 되면서 집중화가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우리들 개체성을 갖다 각각의 자신들의 개체성을 갖다 주장을 하는 이런 그런 움직임도 같이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자 또한 세계화로 인한 집중화의 결과로 자본의 국제화, 시장의 확산, 다국적 또는 초국적 기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초국가적인 사회운동, 상호의존적 이슈들의 증가 현상이 나타나지만 그렇죠? 그 반대로 탈집중화의 경향으로 하부 집단화라고 하는 건 뭐야? 여러 가지 집단들이 파편화되는 거지. 이질적인 그런 집단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하부 집단화. 또 민족주의, 종교적 근본주의와 같은 자 우리는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종교를 지키며 살겠어 살 거야 그래갖고 대안적인 조직들이 막 만들어지는 거지. 자 이런 특수한 가치가 더욱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속에서 자 그럼 국가는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냐? 지금 현재 사회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느냐? 앞에서 얘기한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불리는 통합화의 경향. 그리고 뭐야? 자신들의 그 정체성을 갖다 지키려고 하는 파편화의 경향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는 양쪽으로부터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양쪽으로부터의 위기라고 얘기를 한다면 일단 뭐야? 글로벌라이제이션에서 그러니까 뭐야? 여러 국제기구라든가 국제사회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스탠다드들을 갖다가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국가가 자율성을 상실하죠. 그렇죠? 심지어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 무슨 인간안보, 그다음 무슨 보호의 책임, 나중에 우리가 보조교재 다루기로 했습니다만은
자, 이런 새로운 개념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어때? 인권을 갖다 위해서, 그쵸? 또는 이제 그 국민들의 안전이라든가 안전을 갖다 보장하기 위해서 예, 전통적으로 그 국가들한테 주어졌던 특권이라고 할 수 있는 주권 개념을 상당히 약화시킬 수가 있는, 그렇잖아요. 국민들의 인권을 갖다가 보호하는 데 있어서 국가가 그 실패를 하게 될 경우에는 국제사회가 개입할 수 있다는 게 보호의 책임의 원리잖아. 그렇죠? 예. 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주권 국가를 갖다가 상당히 약화시킨단 말이지. 요약하자면 글로벌라이제이션, 글로벌한 표준들, 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집행됨으로써 국제기구라든가 등등을 통해서 집행됨으로써 국민국가의 자율성이 약화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자, 이래서 국가가 점점 약화되는 현상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글로벌라이제이션의 두 번째, 파편화 현상. 파편화 현상은 바로 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초국가적인 비정부 행위자들, 그러니까 NGO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무슨 뭐 종교단체라든가 또 영리단체들, 다국적 기업들 같은 것들, 자, 이런 것들이 국경을 갖다 넘어서 활동을 갖다 증가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서 과거의 국가가 지금 얘기했던 여러 가지 이제 비정부 행위자들을 통제함으로써 국민국가가 존재할 수가 있었는데 이젠 그 비국가 행위자들의 국제적인 행위를 갖다 막을 수가 없는 거지. 심지어 어떤 그런 이제 그 트랜스내셔널 네트워크들 같은 경우는 초국가적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국민국가와 오히려 국민국가의 주권을 갖다 위협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특히 여러분 그 최근 들어갖고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우리가 특히 보면은 이제 초국적 기업들을 갖다 자국에 유치하려고 여러 가지 초국적 기업들에 대해서 국가가 정부가 여러 가지 특혜 같은 것들을 주잖아요. 그렇죠? 심지어는 무슨 세금을 갖다 면제해 준다든가 등등의 여러 가지 혜택 같은 것들을 갖다 제공을 하게 되는 거 아니야. 자, 이렇게 되면 어때? 전통적인 국민국가가 무슨 이제 그 시장에 대한 통제라든가 어떤 개인에 대한 통제라든가 그런 통제력 자체를 갖다 오히려 상실해 버리고 오히려 어때? 영향력 있는 그런 기업이라든가 영향력 있는 개인들에게 오히려 국가가 상당히 이제 의존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도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특히 NGO들은 또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어떤 이념이라든가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내세우면서 그 자국의 이제 정부와 이제 서로 갈등 관계에 놓이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란 말이지. 또 몇 년 전에 또 그 시험 문제 입법고시에 났었죠. 몇 년 전에 입법고시 난 것처럼 자, 지방자치단체가 중앙 정부와 별도로 말이야 외교를 갖다 활발하게 벌이는 일단 도시 외교라고 하는 것도 이제 등장을 갖다 하고 있단 말이지. 자, 거기에 대한 내용도 나중에 이 글에 뒤쪽에 조금 나올 텐데, 자,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이제 그 국가의 권력을 갖다가 약화시키는 국가의 권한, 한마디로 주권으로 대표되는 국가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요약해 보면 어때요? 글로벌라이제이션으로 대표되는 통합화 현상과 그다음 또 여러 가지 그 비정부 행위자들의 초국가적 활동의 증가로 인해서 나타나는 파편화 현상, 이 두 가지에 꼭 껴가지고 말이야 국가는 상당히 영향력을 상실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 주권이 상당히 약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 자, 이게 이 글의 사실상 포인트예요. 이게 그 현상들을 갖다 구체적으로 다 나열을 갖다 이제 하게 됩니다. 하나씩 하나씩. 자, 그래서 보시면 그래서 탈집중화의 경향으로 하부 집단화, 민족주의, 종교적 근본주의와 같은 특수한 가치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속에서 국가는 집중화 경향뿐만 아니라 탈집중화 경향으로부터 주권을 제약받고 있습니다. 이제 한 나라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전 지구적 이슈들이 제기되고 안보나 경제적 이해관계와는 다른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생태 문제와 같은 다양한 이슈들이 중심적인 의제로 거론되고 형성되고 지금 나열한 이런 분야에서 글로벌 스탠다드들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환경 문제에 있어서는 교토 의정서를 거쳐서 최근에 그 파리 협정 이로 이어지는 글로벌 스탠다드들. 그다음 경제에 있어서는 경제를 갖다 운용하는 그 표준들이 과거에는 케인즈 경제학적인 그런 표준에서 그다음에 이제 신자유주의적인 그런 이제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갖다 했죠. 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스탠다드의 변화들. 자, 그런 것들 하에서 이제 국가가 제약을 갖다가 받게 됩니다. 이게 바로 집중화 경향으로 인한 제약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탈집중화 경향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얘기한 파편화로부터 오는 그런 이제 문제들을 얘기할 수가 있죠.
자, 이제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는 한나라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전지구적 이슈가 제기되고 안보나 경제적 이해관계와 다른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생태 문제 이런 것들이 스탠다드 다양한 이슈들이 중심적인 의제로 거론되고 또 표준으로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외에도 다양한 행위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이할 만한 것은 국제 레짐과 쉽게 말하면 뭐 국제기구 같은 것들이 국제 레짐을 갖다가 대표하잖아. 그리고 국제 레짐, 그러니까 국제기구 같은 것들과 NGO들의 증가 현상이 바로 국가를 또는 주권 개념을 약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하는 건데 8페이지 가셔서 세계화는 단순히 경제적 측면에서 힘의 세계적인 재분배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도 이는 정치 권력의 재분배로 점차 변형될 것이며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군사적, 사회적, 생태적인 세계화 등과 연관되고 있습니다. 군사적인 어떤 표준들, 사회적인 여러 가지 예를 들어 노사관계, 복지 뭐 이런 것들에 관련된 표준들, 생태 문제에 대한 표준들, 이런 표준들이 만들어지는 게 세계화의 본질이에요. 또한 국가들의 주권이 약화되고 있다고 해도 여전히 국가들은 다자적 협력의 주요 행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일단 반론을 제기하는 거야. 과연 글로벌 스탠다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표준들이 국가의 주권을 약화시킨다. 그렇게만 볼 수 있느냐? 그런 경향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어때? 국가가 그런 변화에 대해서 나름 자율성을 가지고 대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 글이 주장하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얘기한 글로벌 스탠다드를 갖다 협상하는 게 국제기구라든가 레짐이라든가 그런 것들인데 자, 결국 거기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이 스탠다드를 갖다 협상하는 행위자가 누구예요? 여전히 중요한 행위자는 국민국가라는 거지. 그러니까 국민국가의 중요성을 무시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자, 무한 경쟁의 국제 경제 표준 같은 것들에 대처하기 위해서 국가의 성격이나 정책이 변화하는 데서 볼 수 있듯이 영토 국가로서의 국가 주권이 약화되었다는 것이 반드시 국가 역할의 축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니까 주의합시다 이런 겁니다. 그렇죠? 전통적 의미의 국가 주권이 아직도 국제정치 분석에 유용한 척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현실주의 끝났어요? 안 끝났죠. 그렇죠? 여전히 영토성에 입각한 상호작용들이 국제 관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주의 같은 그런 국가 주권에 입각한 여러 가지 분석들이 아직도 국제정치 분석에 유용한 척도로 사용되고 있고 국가 주권의 상대적인 위축에도 불구하고 주권이 약화된 건 사실이지만 시장 기능에 의해서 무한정 침식당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점, 국가 주권이 시장에 의해서 무한정 침식당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점에 우리가 유의해야만 합니다. 아직도 주권 개념은 결국 국가들에게 부여한 세속의 권위에 절대적인 상호 인정을 바탕으로, 그렇죠? 자, 여기 이 말이 어렵지. 세속적 권위란 말이 갑자기 뜬금없이 왜 나왔어요? 여러분, 근대 이 시대 베스트팔렌 질서 이전에 말이야. 그때도 주권 개념이 있었죠. 그 당시 주권자는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죠. 유일한 주권자는 하나님이셨단 말이지. 근데 국민국가가 만들어지게 되고 자, 국가가 주권을 대표하고 결국 국가가 주권을 대표한다라고 하는 거는 정부가 주권을 갖다가 대표하는 거죠. 이게 바로 세속적 권위로의 이행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주권 개념이 굉장히 신성한 영역에 있다가 국민국가 중심의 정부 중심의 세속적인 권위로 바뀌게 된 거지. 근대 들어가지고 그런 권위를 갖다가 상호 인정하자. A 국가, B 국가가 상호 인정하자. 나의 배타적 권리를 인정을 갖다가 받기 위해서 너의 배타적 권리도 인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원리 하에서 국제사회의 다양한 현상들을 설명하는 핵심 담론으로 주권이 기능해 왔는데 지금도 어때요? 이거를 무시할 수 없다는 거지. 그냥 무시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직까지도 이게 주류예요. 안 그렇습니까? 너무 레디컬하게 이제 트랜스내셔널리즘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직까지도 어때요? 주권 국가 중심의 국제 질서를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래서 이 점을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다.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그것이 과거의 그런 질서를 완전히 대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이론을 갖다 쭉 정리를 할 텐데, 자, 주권의 개념에 대한 또 주권의 개념에 대한 그리고 주권이 어떤 변화를 갖다가 겪고 있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적 논쟁들이 나올 거예요.
자, 주권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온다 그러면 8페이지부터 나오는 이야기들, 8페이지부터 여러분들 저기 어디야, 그 10페이지까지, 여기까지가 주권에 대한 가장 이제 그 기본 개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분량 얼마 안 되잖아. 8페이지부터 시작해서 10페이지 상단까지, 첫 번째 점까지. 자, 주권에 대한 주권의 개념을 둘러싼 논의들은 우리가 그래도 머릿속에 넣어 놓읍시다. 이 글에서 여러분들이 빠뜨리면 안 되는 거, 다 학습하기가 좀 버거우신 분들은, 자, 요거 근대 주권 형성과 논쟁, 자, 요 파트는 여러분들이 이론적 논의들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보겠습니다. 근대 국가와 국가 주권의 전통적 개념은 16세기에서 17세기 유럽의 정치, 경제, 사회 환경 속에서 형성이 됐습니다. 자, 뭐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지. 16세기, 17세기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데 봉건 질서가 붕괴되는 거죠, 한마디로. 예, 봉건 질서가 붕괴되는 거야. 아니, 봉건 질서가 왜 붕괴됐냐 얘기하면 무슨 지리상의 발견, 무슨 뭐 과학의 발전, 시민혁명, 산업혁명, 뭐 다 얘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퉁치고 갑시다. 16세기, 17세기 유럽에서 나타난 지금 나열했던 여러 가지 변화에 맞춰서 근대 국가와 국가 주권에 대한 개념이 형성이 됐습니다. 또한 근대 국가는 자생적 또는 내재적 과정과, 요거 밑줄 치세요. 말이 어렵죠? 무슨 소리야? 근대 국가는 뭐에 의해서 수립되느냐?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두 가지 운동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첫 번째는 바로 그 국내 정치적 변화들. 국내 정치에서 왕정을 타파하고, 그 다음 신권을 갖다가 타파를 하고 세속적인 권력이 집중을 하게 되고 중앙 집권적인 권력 체제가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국내 정치에서의 변화. 그렇죠? 그리고 어때? 봉건적인 그런 어떤 그 백성의 개념 같은 것들이 사라지게 되고 국가에 의해서 권리 같은 것들을 부여받는 시민과 국민의 개념, 이런 것들의 등장. 자, 이런 것들이 국내 정치에서의 변화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결국 뭡니까? 국내 정치에서 이렇게 근대의 주체로서 등장을 하게 되는 시민 또는 국민, 이 사람들이 뭐야? 국가에게 당신들이 우리들의 권리를 대표할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걸 인정을 해줬을 때 국가는 대내적으로 최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할게. 자, 국내적인 정치의 변화가 주권의 형성과 관련이 있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새롭게 근대의 정치의 주체로 등장하게 되는 시민, 그 다음 또 뭡니까? 그 국민, 이런 사람들이 시민 또는 국민이 말이야. 자, 이제 백성이 아니라 시민과 국민이죠. 자, 이 사람들이 당당하게 바로 주권을 갖다가, 주권의 소재는 국민들한테 있잖아. 이 사람들이 나의 주권의 행사를 정부에게 위임하노라, 이렇게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정부는 주권을 대표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국내 정치의 변화라고 하는 게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주권 개념이라고 하는 건 이런 이제 국내 정치의 변화와, 두 번째는 국제 정치의 변화죠. 과거에 이제 그 중세 시대 때 초국가적인 질서, 국가와 국가를 갖다가 넘어서 존재하고 있는, 당신은 국가가 아니라 사실상 왕조였죠, 왕조. 왕조와 왕조를 갖다가 하나로 묶어주는 기독교적인 어떤 원리들, 그리고 또 당시에는 영토 개념이라기보다는 영토 개념도 명확하게 정립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유럽의 지도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여러 왕가들의 영토가 서로 뒤죽박죽으로 섞여 있었단 말이야. 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영토로 명확하게 구획이 되고 정리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이제 변화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특히 베스트팔렌 전쟁의 베스트팔렌 조약, 30년 전쟁이 끝나고, 즉 종교 전쟁이 끝나고 만들어진 베스트팔렌 조약에서 영토를 갖다 재정비를 한단 말이지.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당신들의 영토로 하세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당신의 영토로 합시다. 국경을 갖다 재조정을 갖다 이제 하게 되는 거고. 예. 자, 그 상황 속에서 그 영토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서로 간섭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주권의 개념 같은 것들이 베스트팔렌 조약 때 만들어지게 되는 거란 말이지. 자, 이런 국제적인, 그러니까 국가와 국가들 간의 관계의 변화들,
초국가적인 그런 그 관계에서 개별 국민국가 중심의 관계로 이렇게 변해가 되면서 주권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공고화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 얘기예요. 자, 근대 국가는 자생적 또는 내재적인 과정과 그러니까 국내적인 과정 보세요. 또 외부적인 상호작용 과정, 자, 국가와 국가들 간의 그 상호작용을 통해서 형성되어 왔습니다. 자, 전자는 자, 그러니까 국내적인 그런 변화들, 일정한 영토에 대한 배타적이고 중앙 집권적인 지배가 확립되어 가는 과정이며 국내에서 중앙 집권적인 행정 권력이 수립되는 그런 과정이고, 후자 자, 국제적인 그런 이제 그 질서의 변화가 그 주권에 미치는 영향. 자, 그 국제적인 질서의 변화는 다른 지역의 엘리트나 지배자들과 동등한 지위로 상호 배타적 권한을 인정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말 뒤지게 어렵게 써놨죠. 간단하게 말하면 뭐예요? 그렇죠? 당신의 지배권을 내가 인정을 하겠다. B국가가 A 국가를 지배하는 행정부죠. 행정부. 정부가 대표하니까. 그 행정부를 뭐 왕이 끌고 갈 수도 있고, 뭐 귀족들이 끌고 갈 수도 있고, 국민이 의회가 끌고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자, 어쨌든 행정부를 담당하는 당신들을 얘들이 바로 뭐 집권 엘리트잖아. 당신들의 권한, 배타적 권한을 내가 인정을 해줄게. 그러니까 B국가도 뭐라고 얘기를 해? 그 인정받는 B국가도 상호주의 입각해서 그래 고마워. 나도 너의 그 통치권을 인정을 해줄게라고 하는 그런 합의하에서 주권 개념이 발달했다는 얘기죠. 이게 그 얘기야. 자, 지배자들의 동등한 지위로 상호 배타적 권한을 인정하는 과정이란 말이 그 얘기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되게 추상적으로 써놨는데 다음 이제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제 그 부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먼저 국가 형성의 자생적 과정은 자, 국내에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느냐? 폭력 또는 강압 수단에 의해서 자신의 영역을 확보를 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지배해가는 과정으로 이는 곧 국가의 영토적 경계의 확정을 의미합니다. 외부와의 투쟁 과정 속에서 내부의 권력 집중과 질서 체계가 확립되기 때문에 국가들 사이의 외적 협약은 특정 국가들의 형식과 지위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근대 국가가 안정적인 정치 조직으로 확립된 계기는 국가들 사이의 협약을 통해서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게 된 때였으며 바로 그 계기가 뭐야?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이었다는 거예요. 베스트팔렌 조약은 이런 역할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조약에 따른 근대 주권의 속성들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상당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한 세기가 넘어도 베스트팔렌의 원칙이 제대로 정립이 안 됐었죠. 이 질서를 갖다가 받아들이고 통용할 수 있었던 그런 나라들이 실제로 멸망되질 않았단 말이야. 그렇죠? 이런 베스트팔렌의 질서가 여러분 그 1차 세계대전 또는 2차 세계대전 어쩌면 현재에 이르기까지도 말이야. 자기 민족들의 영토를 갖지 못한 그런 민족들이 되게 많죠. 그렇죠? 아직까지 국경이 확정되지 않아가지고 갈등을 갖다 벌이고 있는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많죠. 이 아시아만 하더라도 그런 나라들이 얼마나 많아. 대한민국 같은 나라만 하더라도 우리가 어때요? 국민들이 분열되어 있잖아. 남과 북으로. 그렇죠?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 주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제대로 확립이 안 된 그런 상태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스트팔렌 조약을 체결했다 그래갖고 이런 그 주권, 영토, 국민 중심의 그런 체제가 곧바로 작용하는 하는 데는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대 국가는 자, 이후 역사적 상황에 따라 계속적으로 변모해 왔고 여기 밑줄 한번 쳐봐. 자, 근대 국가는 이후 역사적 상황에 따라 계속 변모해 왔고 주권 개념도 역시 이에 따라 변모해 왔습니다. 내가 이걸 밑줄치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저자가 이 말을 여기다 딱 깐 게 복선이야. 복선. 어떤 복선입니까? 구성주의를 갖다가 지금 나중에 끌어들이려고 하는 겁니다. 즉 국민국가의 개념은 고정된 개념도 아니고 주권 개념도 고정된 게 아니다. 시대적 상황과 역사에 따라 가지고 계속해서 이 개념들이 변화를 겪어왔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야? 앞으로도 변화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하는 걸 주장을 하는 거예요. 개념은 어때야? 우리가 어떤 현실을 갖다가 인식하고 그 판단을 하고
그 계산을 갖다 하기 위한 하나의 이제 그 필터링을 갖다 하는 게 바로 그 개념이죠. 우린 눈앞에 전개되는 현상들을 있는 그대로 직관하는 게 아니라 개념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이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선천적으로 주어졌다라고 보는 일군의 그런 이제 그 학자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주로 우리가 합리주의자들이라고 불리는 학자들은 우리가 그 개념, 사용하는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이고 선천적으로 주어진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 제가 갖고 있는 개념하고 똑같다. 왜? 선천적으로 사회적인 영향받지 않고 그냥 날 때부터 주어지는 거니까. 나의 개념과 제 개념은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개념은 어때? 그러니까 사회적인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게 개념이기 때문에 개념은 안 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다? 합리주의적 과학관이라고 우리가 예비순환과 일순환 때 학습을 했었죠. 그렇죠? 여기에 비해 가지고 주로 이제 합리주의적 과학관을 고수하고 있는 국제정치 이론이 뭐예요? 앞에서 일순환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바로 현실주의하고 자유주의가 이제 이런 합리주의적 과학관을 고수하고 있는 거죠. 개념은 바뀌지 않는다. 여기에 비해 가지고 그 구성주의하고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대표되고 있는 일종의 이제 상대주의적 과학관, 여기에서는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사회가 변화하게 되면 개념도 당연히 변화하게 된다라고 보는 게 구성주의자들의 주장이죠. 구성주의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이 주장하는 그 내용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 그 주권 개념도 변화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8페이지 끝에서 두 번째 점. 자, 어떤 식으로 쭉 변화를 해왔냐? 주권 개념의 변천에 대해서 쭉 얘기가 아주 간단하게, 반 페이지 정도로 해갖고 요약을 되게 잘 해놨어, 이거를. 자, 근대 국가의 핵심적 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 주권의 의미는 무엇인가? 자, 의미부터 살펴보고, 이 의미는 고정된 게 아니라 변화하고 있다.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오겠죠? 자, 먼저 주권 개념이 처음 이제 체계화될 때 중요한 이제 그 역할을 했던 학자들이 누구야? 보댕과 홉스였죠. 장 보댕과 토마스 홉스에 의해서 최초로 이론화된 후 주권의 개념은 국가의 변화에 따라 여러 가지 의미로 변형되어 왔습니다. 보댕과 홉스에게 있어서 주권은 자, 뭐예요? 무제한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무제한적인 권력이야. 외부에 있는 어떤 국제기구, 외부에 있는 어떤 강력한 국가, 국내에 있는 어떤 세력, 그 누구도 말이야 주권자의 의지에 대해 의지를 갖다가 무력화할 수가 없어요.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배타적인 권리란 말이, 누구에 의해서도 간섭받지 않을 그런 권리였단 말이죠. 자, 그리고 홉스에 의해서 또는 보댕에 의해서 최초로 일원화된 이후 주권 개념은 그래서 보시면 무제한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분리와 양도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주권은 남들한테 양도할 수가 없는 것이었단 말이지. 그들은 권력이 내부와 외부의 국내와 국제적인 것에 제약이 없는 단일체에 집중되어야 하며, 그렇죠? 그 단일체는 바로 국가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들이 주장한 주권의 개념은 당시의 절대 왕정이라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왕권의 정당화를 위한 지배 올로기로 작동을 했었습니다. 자, 초창기에 그래서 주권 개념이 만들어졌을 때 주권의 소재는 누구한테 있었어요? 국민한테 있었던 게 아니었지. 초창기의 주권자는 누구였어? 국민 주권론이 아니라 군주 주권론으로부터 출발을 했잖아. 어느 시대부터? 르네상스 시대부터. 그렇죠? 르네상스 시대에 군주의 주권론을 갖다 대표하던 이론이 뭐였다? 옆에 조금 메모해 놓으세요. 그게 바로 국가 이성론이었단 말이에요. 해종됐다. 내가 이 불어 쓴다 그래갖고 여러분 뭐라고 하지 마세요. 이게 저거 뭐야, 영어로도 그냥 이대로 씁니다, 이거. 해종됐다. 국가 이성. 국가 이성론. 신이 아니라 국가가 그 합리적인 행위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 누구도 국가의 그런 어떤 선택이라든가 판단에 개입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이론, 우리가 국가 이성론이라고 얘기하죠. 르네상스 시기 때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근데 이 국가 이성은 결국 누구한테 있다는 얘기야? 르네상스 시대 때 사람들은 뭘 생각한 거야? 국가 이성을 대표하는 건 군주였단 말이야, 초창기에. 당시엔 아직까지 그 일반 그 국민 주권론이 나오기 전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 군주 주권론을 갖다가 대표했던 이 사상가가 누구였어요? 마키아벨리였잖아요. 그쵸? 군주론. 자, 뭐 정치 사상까지는 우리가 안 가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보댕하고 홉스는 권력이 국내와 국제적인 것에 제약이 없는 단일체에 집중되어야 하며 그 단일체는 국가가 되어야 되는데 이 국가 이성을 대표하는 게 누구였어? 바로 절대 왕정이었다. 자, 그랬는데 나중에 시민혁명을 갖다 거치게 되면서 왕권이 타파가 되고 또는 왕권이 약화되고 공화정이 수립이 되죠. 자, 공화정이 수립된 다음에는 뭐야? 국민주권론이 본격적으로 주류의 지위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따라서 이제 보댕하고 홉스가 이제 주장했던 주권은 근대적 의미의 주권과는 다른 아직까지도 왕권을 정당화하는 국가 주권주의였습니다. 뭐가 아니라 국민 주권이 아니라 국가 주권주의였단 말이야. 그렇죠? 그 이후 주권의 개념은 시민 계급의 성장과 민주화의 진전에 따라서 법적 주권주의, 대중 주권주의, 국민 주권주의 등으로 아시겠죠? 여기서 대중주권주의와 국민주권주의는 엄밀히 말하면 다릅니다만 하나로 묶어갖고 같은 걸로 그냥 보세요. 주권이 누구한테 있어? 이제는 왕이 아니라 누구한테? 국민에게 있다. 법적 주권주의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여러분 입헌주의란 말을 쓰시면 딱 좋습니다. constitutionalism. 입헌주의. 자, 뭐야? 자, 입헌주의의 핵심은 바로 뭐? 자의적인 인치를 객관적인 법치로 대체한다. 이게 바로 입헌주의의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 시민혁명을 이제 사실상 보면 부르주아들이 일으켰잖아. 영국의 명예혁명, 프랑스 대혁명, 프랑스의 프랑스 대혁명. 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민중계급과 부르주아가 연대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부르주아의 권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이제 혁명이었잖아요. 자, 그 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권력을 갖게 된 부르주아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가장 고민했던 게 바로 뭐였냐면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왕권, 아직까지 왕을 타파하긴 했습니다만은 왕 또는 행정부의 권력이 있을 거란 말이야. 집행을 갖다 담당하게 되는 법의 집행을 담당하는 행정부가 권력을 남용할 가능성이 있다. 자, 특히 왕이 존재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왕의 행정 권력의 남용을 억제하는 방법이 뭐야? 예, 왕의 지배, 사람의 지배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변덕스럽잖아요. 변덕스럽고 되게 자의적으로 선택을 한단 말이야. 이거를 뭘로 바꾸는 거야? 법치, 그쵸? 법의 지배. 자, 객관적인 법치로 바꾸는 겁니다. 인치를 법치로. 법은 누가 만들어? 의회에서 제정하는 거란 말이지. 의회에서 법을 갖다가 제정을 하게 되고 이렇게 만들어진 법에 왕도 구속이 되는 거죠. 모두가 따라가야 되는 그 규칙이 바로 법이기 때문에 바로 어때? 모두가 따라야 되는 이 규칙은 객관적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갖다 우리가 이제 그 법의 지배로 바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권 개념이 이제 바뀌게 되는 거야. 바로 뭐 국민 주권 개념으로 바뀌게 되고, 그렇죠? 이 국민 주권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계속해서 무슨 뭐 주권자로서 등장을 하면서 권한을 남용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입헌주의 또는 입헌적인 제도 같은 것들이 막 만들어지게 되는 거란 말이지. 이렇게 되면서 주권 개념이 바뀌었다는 거야. 자, 개념은 있죠. 안 바뀌었죠. 그러니까 주권은 안 바뀌었어. 주권이란 말이 바뀌었나? 안 바뀌었죠. 근데 개념이라고 하는 건 뭐야?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내용이. 어떤 내용을 갖다 가지고 보는 거냔 말이야. 그 내용에 입각해서 세상을 보는 거잖아. 그렇죠? 예. 내용이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였단 말이지. 군주 주권에서 국민 주권으로. 자, 그 이후 주권 개념은 시민 계급의 성장과 이거 쭉 나왔고 지금 했고. 자, 이런 맥락에서 근대 주권은 9페이지 가져서 역사적 산물이다. 다른 말로 바꿔봐.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이다.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쭉 그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를 겪어왔다는 겁니다. 자, 개념은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사회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자, 그 형성 과정에서 주권은 대내적 주권과 대외적 주권의 속성을 지니게 됩니다. 그렇죠? 형성 과정에서 주권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국내에서의 시민 계급의 등장과 왕권의 타파. 그리고 또 저 뭐가 있었어? 그러면서 이제 국민 주권이 나오는 거고 국제적으로는 개별 국가들과의 어떤 이제 그 갈등이라든가 아니 위협이라든가 이런 것들로부터 개별 국가들의 권리를 갖다 보호하는 이런 원리로서 주권이 작동하게 되는 거지. 정해진 영토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개입당하지 않을 권리, 독립할 수 있는 권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자, 이게 바로 주권의 원리로서 정착되게 됐던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주권이 이제 그 근대 이후부터는 대내적 주권과 대외적 주권. 예. 다른 말로 바꿔봐. 그럼 이게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면. 그 주권은 결국 뭐 국내 정치와 관련된 권리로서 의미를 가지게 되고, 또 다른 말로 국가들 간의 관계를 갖다 규정하는 원리로서의 의미도 갖게 됐다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자, 이제 그 현대 이제 사상가들의 그 현대 이론가들의 논의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야, 비어스티커와 웨버는 주권이란 국가의 관행과 국제 시스템 내의 다른 주요 행위자들, 다른 국가들 얘기하는 거죠.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구축된 개념이다. 전형적인 이제 구성주의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야. 사회적으로 구축된 개념이라고 하는 점을 강조합니다. 개념은 사회적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국가 주권이란 현대 국제 질서에서 국가들 간의 관계를 구성하는 많은 원칙들 중에 하나일 뿐이다. 국가 주권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다 지배할 만큼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원칙은 아니다라고 이게 주장하는 거죠. 즉, 그들은 구성주의적 입장에서 주권을 개념화했습니다. 자, 구성주의 입장에서 주권을 개념화하면 어떤 정의가 나와요? 따옴표. 이 따옴표 요거야, 요거. 자, 구성주의적 시각에서 주권 개념을 주장한 사람이 누구게? 좀 고등학교식으로 해봅시다. 예, 구성주의적 입장에서 주권 개념을 갖다 주장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지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 예, 비어스티커와 베버였다. 이 사람들은 주권 개념을 뭐라고 정의를 했느냐? 보세요. 주권이란 국가와 비국가 행위자가 주권과 주권을 구성하는 법적 구성 요소들이 어떻게 도출, 개선, 정의되는가에 대한 실천화 과정이다. 말 되게 어렵네. 더 쉽게 얘기해보자. 바로 뭐 국가와 비국가 행위자 등 각각의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구성되는 개념이라는 얘기야. 구성되고 구현되는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즉, 더 쉬운 말. 얘들이 이렇게 따옴표 이 말 되게 어렵잖아. 이거 날려버려. 어려운 말.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도 힘든데 이걸 외울래요? 외우지 말고 날려버려요. 자, 비어스티커와 베버의 그런 주권 개념은 두 번째 점. 다양한 참여자들 간의 끝없는 상호작용의 결과로 인해 형성되는 사회적 개념이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죠? 주권이란 시간과 장소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즉 사회적인 상호작용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불명확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명확한 개념? 왜? 고정될 수가 없으니까. 계속 변하잖아. 사람들의 관계에 따라서. 자, 또 나왔어. 중요한 사람 나왔어요. 자, 이 사람은 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많이 인용되는 사람. 자, 소렌세는 주권은 국제관계에 있어 중요한 근본 제도로 변화하는 국제적인 규칙과 불변하는 본질적 규칙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단순하게 주권의 소멸을 주장하는 것은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건 뭐야? 주권의 개념을 놓고 보면 좀처럼 변하지 않는 상당히 지속성을 가지고 완전히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지속성을 갖고 있는 그런 요인들이 있어. 주로 어떤 것들, 영토 같은 것들은 쉽게 안 변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있는가 하면은 좀 쉽게 변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쉽게 변할 수 있는 내용들이 어떤 건가? 저 밑에 스테판 크라스너를 통해서 살펴보면 되겠죠. 자, 어쨌든 그래서 소렌센에 의하면 단순하게 주권의 소멸을 주장하는 것은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10분 쉬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스테판 크라스너 요 논의가 상당히 많이 인용되는 논의거든요. 요거 좀 10분 쉬었다 할게요.